한국차? 2005년에 타봤는데 그냥 그랬어. 우리도 10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 응우엔 투안이 공항에서 한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수행원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의전 차량 벤츠로 바꿀 수 없나? 제네시스라는 거 처음 들어봐. 하지만 경주 호텔 앞에 도착한 지구공을 탄 지 단 5분 만에 그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문 닫히는 소리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에이펙 CEO 서밋 로비에서 필리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제네시스 탔어요? 이거 진짜 한국차 맞나요?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에서 21개국 대표 앞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20년 앞서 있습니다. 도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2대가 전부 한국차였던 이유는 뭘까요? 1998년부터 27년간 수소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트남 차관이 지구공 뒷좌석에서 눈물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21개국 정상이 탄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 자동차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또 2005년 부산 에이펙을 기억하신다면 20년의 기적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투안입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올해 48살이 된 저는 지난 25년간 베트남의 통상 정책을 다뤄왔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제법 전문가로 통합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장이었죠. 순간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05년 가을, 저는 3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통상부 직원으로 부산 에이펙의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부산에서의 경험은 제게 강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 베트남보다 앞서 있었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할 때 탔던 차량이 현대자동차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딱딱했고 소음도 꽤 들렸죠. 당시 제 상사였던 부장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차는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지만 일본이나 유럽 차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 당시 베트남도 자동차 산업 육성을 시작하던 참이었거든요. 우리도 10년쯤 지나면 저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베트남 둘 다 전쟁의 상흔에서 일어선 나라였고 제조업으로 경제를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부산 회의가 끝나고 하노이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베트남도 비슷한 전략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제안했어요. 20년이 흐른 2025년 저는 차관이 되어 있었고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주 에이펙 초청장을 받은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행사 준비 자료를 살펴보니 의전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배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럭셔리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20년 전 그 현대차가 과연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현대차 그룹이 2024년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 3위를 기록했고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자료일 뿐이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죠. 2005년 부산에서 느꼈던 그 평범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과연 20년 만에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 질문을 품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월 30일 아침, 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20년 전 기억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향하는 전용 차량 대기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이펙 참가국 대표단을 위한 별도 동선이었죠. 저는 가방을 끌고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대기 구역에 줄지어 선 차량들이 모두 똑같은 브랜드였거든요. 제네시스 엠블럼이 달린 검은색 세단들이 수십 대나 늘어서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20년 전 부산에서는 여러 브랜드가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의전팀 직원이 다가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지구공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에게 배정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죠. 차량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거든요. 길이가 5m가 넘어 보이는 대형 세단이었고 크롬 그릴과 엠블럼이 고급스러웠어요. 표면 마감도 완벽했습니다. 20년 전 부산에서 봤던 현대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이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베테랑 기사님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줬습니다. 저는 뒷좌석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주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공항 터미널의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시트가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가죽의 질감도 부드러웠고요. 뒷좌석 공간도 넓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있을 정도였죠. 센터 콘솔에는 터치 스크린이 있었고 좌석 조절 버튼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주까지는 약 1시간 반 거리라고 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죠. 그런데 주변을 달리는 차량들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유독 많이 보였어요. G70, GV80 같은 모델들이었습니다. 주행 중에 느낀 점은 놀라웠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인데도 실내는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동도 없었죠.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들과 동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20년 전 부산에서 탔던 그 평범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진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에이펙에 몇 대나 투입됐냐고요. 그는 192대라고 답했어요. 정상급 인사들을 위한 지구공이 113대, 장관급을 위한 G80이 74대, 그리고 수소전기버스와 특수 차량이 몇 대 더 있다고 했죠. 192대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브랜드가 국제정상회의의 모든 의전 차량을 담당한다는 것, 그것도 자국 브랜드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차량 지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경주 시내에 들어서자 도로 곳곳에 에이펙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모두 같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단까지 모두요. 20년 전 부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아침 예술의전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0월 31일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죠. 어제와 같은 지구공이 도착했고 같은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문을 열 때부터 달랐어요. 손잡이를 당기는 느낌이 묵직하고 정교했죠.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얇은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두툼한 금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중후한 소리였어요. 뒷좌석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주의 가을 하늘이 유리 너머로 펼쳐졌죠. 이른 아침 햇살이 실내로 들어왔지만 따갑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온도는 괜찮으신지, 좌석 각도는 편안한지 확인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는 뒷좌석 센터 콘솔을 가리키며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에어컨, 통풍, 열선,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에서 예술의전당까지는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좌석의 감촉이 특별했어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편안했죠. 럼버 서포트가 정확히 제 허리 곡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실내로 돌렸습니다. 대시보드의 마감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패널인데 진짜 원목을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플라스틱에 나무 무늬를 인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무 결이 만져졌어요. 금속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롬 도금이 반짝거리지 않고 은은하게 빛났죠.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벤츠 E클래스가 서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두 차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지구공이 더 크고 당당해 보였어요. 디자인도 결코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독창적이었습니다.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말이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안정감이라고 하더군요. 고속으로 달려도 흔들림이 없고 급정거를 해도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20년 넘게 의전 운전을 했지만 이 정도 차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국차를 외국 귀빈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차를 말이죠.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만약 베트남에서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면 저도 같은 기분을 느낄 테니까요. 예술의전당에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나중에 알아보니 지구공의 가격대가 1억 원 전후라고 하더군요. 같은 가격대의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밀리지 않는 품질이었어요. 어쩌면 가성비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저는 실내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 탔던 차와 지금 금 지구공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20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축적, 품질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긴 여정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은 럭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죠. 베트남이 아직도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술의전당 입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주 예술의전당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 전시된 차량이었어요.
흰색 SUV 스타일의 차량이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차량 옆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디올 뉴 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수소전기차라는 설명이 있었죠. 수소전기차라는 단어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기차도 아니고 수소전기차라니요. 안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죠. 이 차는 2025년 6월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넥소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이라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와 어떻게 다른지 물었어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가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구동한다고요. 그리고 배출되는 것은 물뿐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현대차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투싼이라는 모델로요. 2013년이면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더 깊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98년이라고요. 현대차 그룹이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만든 해가 1998년이라고 했죠. 1998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해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한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 기술에 투자했다는 것, 그것도 27년 동안 꾸준히 연구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2004년에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2013년 세계 최초 양산, 2018년 2세대 넥소 출시, 2025년 3세대 모델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여정이었죠. 저는 차량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외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일반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실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지구공에서 느꼈던 그 품질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전시 부스 옆에는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연료전지 스택 모형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금속 판들이 여러 겹싸인 구조였어요. 담당자는 이것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에 27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요. 주변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특히 관심 있어 보였어요. 수소 기술에서는 일본의 토요타가 선구자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현대차가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수소전기차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연기관차 조립에도 애를 먹고 있었어요. 전기차는 중국이나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죠. 수소전기차는 꿈도 꾸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98년부터 준비해서 2025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간의 힘을 느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넥소였던 거죠.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비전을 선택한 한국의 전략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경주 곳곳에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볼 수 있다고요. 특히 경주 엑스포대 공원에 가면 더 많은 전시가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후 3시 경주 엑스포대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에이펙 참가국들에게 한국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버스에서 내려 에어돔 건물로 걸어가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기업 부스가 보였어요.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각자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넓은 공간을 차지한 곳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관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현대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담은 내용이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디오라마였어요. 수소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모형이었죠.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단순히 수소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소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소 생산을 위한 PEM 수전의 기술, 수소 저장 기술, 충전 인프라까지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했죠. 디오라마 옆에는 실물 크기의 수소전기 트럭 모형이 있었습니다. 엑시언트라는 이름의 대형 트럭이었어요. 직원은 이 트럭이 2020년 세계 최초로 양산된 대형 수소전기 트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 수출되어 실제로 운행 중이라고요. 숫자를 들으니 더 놀라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서 30대가 운행 중이고 유럽에는 더 많은 대수가 투입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현대차 자체 공장에서도 이 트럭으로 부품을 운송한다고 했죠. 말로만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기술이었습니다. 전시관 중앙으로 이동하니 PBV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약자라고 했어요. 미래형 이동수단을 전시한 구역이었죠. 작은 캡슐 같은 차량들이 있었는데 카페로 쓸 수도 있고 진료실로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이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시도라고 했어요. 차가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동한다는 개념이었죠. 놀이방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병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기계음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4발 달린 로봇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피해 다니더군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라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회사의 제품이라고 했죠. 저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피하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동물 같았죠. 직원은 이 로봇이 건설 현장이나 위험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빌리티 기업이자 로보틱스 기업이었어요. 심지어 에너지 기업의 면모까지 있었죠.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전시관 끝쪽에는 영상 부스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수소전 기트램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철도 차량까지 수소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동남아 국가대표들은 저와 같은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얼굴에 적혀 있었죠.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수소 기술은 27년, 로봇 기술도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간 결과였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90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1월 1일 아침,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입구에는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의전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전 라운지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마주쳤습니다. 필리핀 통상부 장관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의전 차량은 어떻냐고요? 저는 지구공이 배정됐다고 답했죠. 그도 같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차라는 말을 듣고 별 기대를 안 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타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 했어요. 특히 뒷좌석 공간과 정숙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자기 나라 대통령도 이런 차를 타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G80을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차관급 인사들을 위한 모델이었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제네시스를 종종 본다고요. 하지만 직접 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토론토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모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같은 브랜드를 의전차로 타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꽤 인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일본 대표단도, 중국 대표단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의전 차량에 대한 얘기였죠. 192대 전부가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호주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 전 부산 에이펙에도 참석했었다고 해요. 젊은 외교관 시절이었다고 했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는 여러 브랜드가 섞여 있었는데 2025년에는 한국 브랜드가 전부를 담당한다는 것, 그것도 전혀 손색 없는 수준으로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컨벤션 센터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제네시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구공, G80, 그리고 수소전기 버스까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들이 장관이었어요. 192대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지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우리 차를 세계 정상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독일이 벤츠를, 일본이 렉서스를, 영국이 제규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듯이 한국은 제네시스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27년간의 수소기술 연구, 세계 최초 양산, 192대의 완벽한 의전 서비스까지요. 멕시코 대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장기 투자였어요.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수소 기술에 투자했고 단기 성과가 없어도 27년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품질이었습니다. 저가 전략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했고 그 도전을 성공시켰어요. 멕시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베트남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회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회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고 수소 경제와 친환경 모빌리티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192대 제네시스가 보였어요. 저것들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체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20년 격차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녁 만찬장은 경주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21개국 대표들이 원탁에 둘러앉았어요.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제 옆자리에는 태국 상공부 차관이 앉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관료였어요. 그는 식사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국도 비슷하다고요. 자동차 생산량은 많지만 대부분 해외 브랜드의 조립이라고 했죠. 자체 브랜드 개발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가리켰어요. 저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요. 1970년대에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도 많았다고 했죠.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야 품질이 안정됐고 2000년대에는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2008년 제네시스를 내놓으면서부터였다고 했어요. 제네시스 이야기가 나오자 여러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차관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네시스는 럭셔리 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이었다고요.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차가 벤츠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에 투자하고 품질을 끌어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쌓아갔어요. 2015년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분리했고 2025년 지금은 북미와 유럽에서 인정받는 럭셔리 브랜드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답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했죠. 수소 기술이 그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한국 차관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천문학적이었을 거라고 답했어요. 특히 연구개발비가 엄청났다고 했죠. 현대차 그룹이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규모가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었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었고 단기 성과가 없으면 투자를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수소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네시스 개발을 계속했죠.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칠레 대표가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제조업으로 일어섰다고요. 출발선이 비슷했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태국 차관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인내심이라고요. 한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어요. 27년간 수소를 연구하고 17년간 제네시스를 키웠죠. 반면 우리 동남아 국가들은 빠른 성과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항상 빠른 결과를 요구했거든요. 5년 안에 성과를 내라, 10년은 너무 길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기초기술 개발보다는 해외 기술 도입에 의존하게 됐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적 안목과 꾸준한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요. 그의 말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노이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야겠다고요. 20년 전 부산에서 쓴 그 아니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과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요. 밤 11시 호텔로 돌아가는 지구공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11월 2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구시반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사흘간의 에이펙 일정이 끝나고 하노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같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익숙해진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경주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장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이 보였죠. 그 차량들 중 상당수가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쓴 것은 숫자였습니다. 1998년, 27년, 192대, 2013년 세계 최초 양산.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길게 잡아도 15년 정도였어요. 그것도 중간에 여러 번 방향을 바꿨죠. 한국처럼 한 방향으로 27년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쓴 것은 투자 규모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몰랐지만 천문학적이었을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매년 R&D에 쏟아붓는 돈이 수조 원이라고 들었어요. 베트남 전체 자동차 산업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제네시스가 럭셔리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개선이 있었을까요? 한 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고치고 다듬은 결과였습니다.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주는 어땠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다고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본 것 같다고 했죠. 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이런 수준에 도달한다면 저도 같은 자부심을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베트남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베트남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글로벌 자동차 강국이 된 한국의 사례가 있었죠. 베트남도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어요. 근면한 국민, 제조업 기반, 배우려는 의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투자한 시간과 돈, 그리고 인내심을 베트남이 갖출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베트남. 정치 시스템에서 27년 일관된 투자가 가능할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내줬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운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를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현대차 광고가 보였어요. 수소 전기차 넥소 광고였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광고를 바라봤습니다.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활주로에 여러 항공기가 서 있었죠. 그중 하나가 베트남 항공 비행기였습니다. 곧 저를 하노이로 데려갈 비행기였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곧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노이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192대의 제네시스가 보여준 것, 27년의 수소 기술이 증명한 것, 그리고 2005년과 2025년 사이 20년이 만들어낸 격차의 의미를 담은 보고서를요. 베트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장기 투자, 일관된 정책,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죠. 빠른 성과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2025년 경주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것은 192대의 제네시스가 보여준 국가적 자신감이었고 27년간 포기하지 않은 수소 기술이었으며 2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베트남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훈을 배우고 27년을 내다볼 용기를 낸다면 말이죠. 비행기는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노이까지는 4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지구십 뒷좌석이 남긴 질문에 답하기에 말입니다. 192대의 제네시스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에이펙 경주가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